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문 강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인문 강의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민법 총칙이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다 보니까 좀 채권법, 물권법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민법 총칙이 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인문 강의가 채권법, 물권법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인문 강의는 교재를 여러분이 찬찬하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르는 내용은 오래 보아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인문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가급적 귀로 저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3강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교과서를 충분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어 드리는 개념 정도만 귀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1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로마자 4번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의 충돌이 뭐고 또 권리의 경합이 무엇인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녹록치 않은 주제인데, 먼저 첫 번째 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이 권리의 충돌과 관련한 내용인데, 앞서서 민법은 사법상의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근데 그러한 사법상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권이고, 재산권의 또 대표적인 권리가 채권과 물권이었죠. 그래서 이 권리의 충돌의 핵심은 바로 채권, 물권의 충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채권이 뭐고 이 물권이 뭐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저께 간단하게 채권과 물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그러면 먼저 권리의 충돌과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 물권 상호 간의 충돌, 두 번째 쟁점, 물권과 채권의 충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과 채권 상호 간의 충돌,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물권 상호 간의 충돌입니다. 물권은 크게 8가지의 물권으로 딱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 그 제한 물권에는 용익 물권과 또 담보 물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그라미 1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들 사이에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즉 제한 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거. 얼뜻 생각해 보면 소유권이 더 센 거니까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을 하면 소유권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전세살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원룸 전세권, 전 시간에 우리가 예로 들어 드렸듯이 101호에 대한 전세권, 즉 사용수익 권능이 전세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전세 기간 중에는 소유권자가 사용수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기본적으로 그 제한 물권 안에서는 누가 이긴다? 제한 물권자가 이긴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제한 물권이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한다. 두 번째, 이 물권의 배타적인 성질에 따라서 어느 물권이 성립하면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물권은 중복해서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 소유권은 이 소유 물건을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공동소유, 공유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들 외에는 이 물건은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위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위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될 수 있다. 이거는 물권의 배타적인 성질상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 물론 같은 내용의 물건이 아니면은 동일 물건에 같이 성립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내용의 물건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용익 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지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물권이 아니라면 동일한 물건의 이 함께 성립될 수는 있지만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권의 배타적인 성질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이 되는데, 먼저 성립한 물권이 먼저 우선한다라는 이런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도 큰 실익도 없고 잘 이해도 안 될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물권 관련해서 문제되는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 물권과 채권 간의 충돌 문제라든가 방갈로 2번이요. 그 다음에 채권 상호 간의 충돌 문제.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거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의 수인데 이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중매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형법상 범죄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재산권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 가지고 X 토지에 대한 1억짜리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말이죠. 이러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채권 행위, 즉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 다른 말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거꾸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주세요. 대금 지급 채권,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단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데 아직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말이죠. 이 투기업자 병이요 나타나서 더 비싼 가격에 자, 이 X 토지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체결되네요. 이중 매매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 두 번째 매매 계약이 갑과 병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 계약, 이중 매매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거든요. 그런 쟁점들은 뒤에서 민총에서 상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갑은요 을과 X 토지에 대한 1억짜리 매매계약 체결했다가 더 비싼 가격의 병과 이중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매수인, 두 번째 매수인이죠. 두 번째 매수인 병은 이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또 채권을 가지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제2 두 번째 매수인도 매도인을 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1 매수인도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제2 매수인도 갑한테 채권적인 권리를 가지면 누가 이기는가?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채권 상호 간의 권리의 충돌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채권 상호 간에는 굵은 글씨 뭐라고 돼 있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오늘 매도인 갑입니다. 수개의 채권,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 둘 다 소유권 이전 채권, 이 수개의 채권은 발생 시기나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자, 다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파산이나 강제 집행의 경우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채권자 상호 간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중
누구에게 이행하든 그건 누가 알아서 할 문제다? 채무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따라서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장땡이야.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는 나머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법적으로 선행주의, 먼저 이행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사안에서 매매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먼저 체결됐죠. 갑과 을 사이에 먼저 체결이 되었죠. 따라서 채권은 누가 먼저 생긴 거예요? 을이 먼저 생긴 거야. 그러면 채무자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을한테 먼저 이행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일단 채권은 발생 순위에 상관없이 채권이 있다라면 이 채권자는 평등하다. 따라서 누가 이기는 거냐? 오늘 을도 갑한테 채권, 병도 갑한테 채권이 있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먼저 변제받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 바로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안에서 갑이 병한테 더 비싼 가격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먼저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이 병이 먼저 선행해서 이행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병은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갑이요, 을한테도 돈 빌리고 병한테도 돈 빌렸어. 이 돈을 을한테도 1억 갚아야 되고 병한테도 2억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먼저 빌린 사람한테 먼저 갚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원래는 을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나중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채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이기는 건 아니고 먼저 변제를 받는 자가 이기는 건데 최종적으로 병이 뭐를 받았다고요?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에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을 이전받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병은요, X 토지에 대한 등기까지 받았으면 뭐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이라는 채권이야 물권이야?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 사안에서 X 토지와 관련해서 을은 아직까지 뭐만 있는 상태고 채권만 있는 상태고 병은 채권에 기초해서 뭐를 취득했죠? 등기를 받았다며.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누가 이기는 거냐?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이기는 거죠. 이게 바로 위에 방갈호 2번에서 나오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물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X 토지에 대해서 제1매수인 을은 뭐만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그 채권에 기초해서 이행을 받았어.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다고요? X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받은 물권자인 병이 이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줄글로 보시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다. 즉 어느 물건, 오늘 X 토지였죠.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누가 이긴다고요? 물권이 우선한다. 그 이유는 채권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에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은 등기를 받아버렸어. 갑한테서. 그럼 누구에게나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된다라면 누가 이긴다고요? 기본적으로 물권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민법상 중요한 권리의 충돌과 관련한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물권과 물권이 충돌한다. 원칙적으로는 일권주의 원칙상 이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건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내용의 물건은 병존할 수는 있는데 누가 이긴다?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는 먼저 성립된 게
이깁니다. 그럼 이때 물권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갖춘 자가 이기게 되겠습니다. 물권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이기는 거지만 채권은 먼저 성립한 채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채권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먼저 이행을 받은 사람이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선행주의라고 하고요. 그러나 물권과 채권은요,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물권이, 어느 채권이 성립이 먼저 됐느냐를 불문하고 이 물권의 성질상 무조건 물권이 우선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방금 검토하는 것은 권리의 충돌과 관련한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경합과 관련한 내용 살펴볼 텐데 이 권리의 경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사법상 권리의 핵심은 채권하고 물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예를 바로 보시죠. 예컨대 보니까 임대차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림동이나 각종 자취방에서 원룸 계약, 임대차 계약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방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에 기해서 돌려주세요라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있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집주인인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어이 학생 이제 임대차 기간 다 끝났으니까 방 빼세요. 즉 임차 목적물 돌려주세요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텐데 이 청구권은 두 가지로서 청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고 채권에 기초해서 돌려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법현상에 대해서 구제수단 돌려주세요라는 구제수단이 두 개잖아. 하나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 또 하나는 채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이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권리의 경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경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의 자신의 권리 행사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더라. 소유권에 기한 물청, 그 다음에 계약에 기초한 채청, 이렇게 다양한 구제수단들이 있는데 특히 민법은 워낙에 이러한 다양한 구제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제수단 상호 간의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권리가 경합된다는 것은 둘 다 행사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도 된다는 건데 요거는 우리 민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뒤에 구체적인 이 청구권, 권리의 경합과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근데 이러한 권리의 경합과 구별해야 되는 법규의 경합이 있습니다. 즉 법규의 경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다. 우리가 전전 시간에 민법은 이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특별법이야, 일반법이야? 일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은 이건 사실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특별한 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규의 경합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일반법의 적용이 없고 특별법의 적용만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여러분의 원룸 계약 있죠. 근데 그 원룸이 주택이야. 그러면 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사회 경제적인 약자인 그 임차인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도 임대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민법의 임대차와 관련한 규정에는 A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B라고 규정이 돼 있다. 법규와 법규의 내용이 충돌한다. 그러면 일반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 방금 정리한 대로 특별법이 적용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법규의 경합으로서
일반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권리의 경합과는 구별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정리하셨죠? 자, 이런 내용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2관, 민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민법상, 그럼 채권법, 물권법이겠죠. 이 채권 물권법상의 중요한 제도들과 관련해서 살피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문 강의 여기 있는 책 내용 다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래 보아도 어차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귀로만 들으셔도 되겠는데요. 자, 먼저 채권행위가 뭐고 물권행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행위는 말 그대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고, 물권행위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겠죠.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채권과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채권 행위의 그 특징도 뭐의 특징하고 똑같으냐? 채권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채권 행위의 개념과 관련해서 채권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이 각종 계약, 증여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럼 여러분은 이제 머릿속으로 채권행위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는데, 채권행위, 즉 계약 체결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이거를 법적으로 급부라고 하는데, 이런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 존재하는 권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채권의 경우에는 뭐가 남아있다?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근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적 담보, 물적 담보가 필요하다. 그 내용을 우리 전 시간에 살폈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예를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라 한번 보시면요. A는 그의 토지를 5천만 원 받고 B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B와 체결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표적인 재산권이 소유권이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걸 사는 사람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바로 매매 계약인데, 이러한 매매 계약을 B와 체결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 A를 매도인, 이 토지의 소유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 B를 매수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A, B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다. 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좀 전에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도 봤지만,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A, B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라서 매도인 A는 5천만 원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다른 말로 매매 대금 지급 채권. 매수인 B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른 말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오늘 계약 체결한다고 바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바로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계약의 기초에서 채무를 이행하잖아. 채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 변동된다고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물권행위라고 불러. 소유권이 변동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상 권리 변동은 계약에서 출발해서, 즉 채권 행위에서 출발해서 그 채권의 기초에서 이행 행위를 함으로써 뭐가 변동되는?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행위가 아니라 쭉 연결해서 이어지는 행위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꺼번에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물권 행위의 개념을 보니까 직접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로서 더 이상 채권 행위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행위와 구별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고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할 때도 확인했지만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면 당사자 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한 거다. 즉 무슨 행위를 한 거다? 물권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개념적으로는 구별되는데 쭉 연달아 이어지는 행위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다만 우리 민법은요. 이러한 물권 행위가 당사자의 합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표시가 필요하대요. 공시, 이 공시라는 단어가 공적인 표시를 말하는데 이 물권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물건에 대한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맡겨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데 공적인 표시 기능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카메라 속에 보이는 우리 수강생들 숙제. 오늘 집에 가셔서 컴퓨터로 여러분들 부모님 살고 계신 그 아파트 주소를 쳐서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원인가 하면 등기부 등본 다 떼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 그럼 그 아파트는 누구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 거야. 근데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이름이 안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여러분의 부모님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으면 그건 여러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은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알 수 있게끔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끔 공적인 표시가 필요한데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라는 게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지금 이 물통은 움직이는 동산이죠. 근데 이 동산을 제가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점유라고 하는데 그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주면 물권이 뭐 된다고요? 변동된다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나중에 조문도 볼 겁니다. 186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고 등기가 필요하고 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까지는 꼭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권행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물권행위에 영향을 받는지 있을 유자 원인인자 뭔가 영향을 받는 관계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뒤에 가서 각각 문제되는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이거 법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이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도 너무 많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예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지요. 자,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가 있었죠. 근데 그 갑소유 토지 위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었잖아요. 그 전 시간 계속했지만 오늘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의 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이 누구에서 침범당하고 있죠? 을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물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유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어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213조, 214조였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토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 달라라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근데
오늘 갑은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근 1년 만에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는다. 그럼 1년 동안 갑은 자신의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 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요, 지금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1년 동안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연 한 1,000만 원 상당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지금 연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다고요? 1,000만 원만큼의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손해는 목적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해 주세요라고 손해가 배상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갑의 또 다른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동시에 그러면 갑이 1년 동안 사용 수익 못하고 그동안 을이 1년 동안 건물 철거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사용 수익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을이 1년 동안 연 1,0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죠. 맞죠? 누구 토지인데? 갑 소유 토지인데 갑한테 뭔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지금 무단으로 사용 수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을은 지금 1,0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갑은 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과 동시에 자신의 손해나 을의 이 부당한 이득을 돌려주세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1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2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조문, 그 조문이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 각주 9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각주 9번. 각주 9번 741조, 이게 채권법에 있는 조문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민총2회 민법 조문입니다. 그게 한 15가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1순환 들어가서 하나씩 체크할 텐데요. 자, 741조의 부당이득의 내용 볼까요? 첫째,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부당한 이득이죠. 이거는 공평의 원칙상 돌려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안 포섭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사안에서 이 갑이 1년 가까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함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손해를 입고 을이 이만큼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오늘 갑이 을에게 741조에 따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자,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 741조의 요건 첫째, 법률상 원인이 없이 오늘 무단으로 신축했죠.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 그로 인하여 누가 이득을 얻어야 돼요? 오늘 가해자가 이득을 얻어야 돼. 을이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죠? 1,0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죠? 세 번째 요건, 그로 인하여 누가 손해를 입어야 돼? 피해자 갑이 손해를 입어야 돼. 그럼 세 가지 요건 다 충족했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741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민법상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그 중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해서 두 가지를 우리 인문 강의 첫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네, 2시간 지났는데 다 까먹었다. 우리 교재로는 12페이지 각주 2번, 3번, 각주 3번이네요. 자, 우리 교재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우리 교재로 12페이지에 각주 3번 우리가 사적 자체 원칙의 파생 원칙 세 가지 하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자, 똑같이 또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90조의 요건과 750조의 요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짧게만. 자, 지금 보고 있는 민총 이외의 민법 조문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조문으로서 기껏 해봤자 한 15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자, 거기 각주 3번에 12페이지 각주 3번에 보면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 거기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고의 과실이 채무자한테 있어야 되겠고, 둘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해야 되죠.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해야 되고,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데 다른 게 그 바로 밑에 나오는 750조에 따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거기 조문에 보니까 첫째,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둘째,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셋째,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의 이득은 요건이 아니네요. 390조, 750조에 보니까 피해자의 손해만 나와 있지 이 가해자의 이득은 요건이 아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과, 자, 화면으로 와보시죠.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차이점, 칠판을 보시면 또는 책을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점은 후자, 즉 손배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어서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자, 즉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가해자가 이득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으면 되는 거지 고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고요. 또 두 번째, 후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손해만 문제가 될 뿐 가해자가 얻은 이득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전자인 부당이득에서는 귀책 사유, 고의과실 문제가 안 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방점을 두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갑에게는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을이 얻은 이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정도였다. 800만 원 정도였다. 라고 한다라면 오늘 갑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50조에 따른,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부당이득으로 공격하는 게 유리하겠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공격하는 게 유리하겠어? 맞아요. 둘 다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 다 청구하는 게 유리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권리의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예? 권리의 경합이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임대차가 끝났어. 그러면 집주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달라라고도 할 수 있고, 채권의 기초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청구권 중에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거들랑 둘 다 청구할 수 있잖아. 이거를 청구권 경합, 권리의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청구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둘 중에 그 사람한테 유리한 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판단을 해줄 텐데, 그거는 소송법적인 쟁점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한번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다면 얼마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이 3가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얻고 앤드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손해가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이득이 800인데 이거를 넘을 수가 없죠. 따라서 손해도 요건이고 이득도 요건이니까 결국 중복적으로 중첩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중복되는 부분 800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이 가해자 이득은 요건이 아니잖아. 조문에 없잖아. 오로지 피해자의 손해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4번입니다. 4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합, 권리의 경합이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거래 상대방은 양자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으나 뒤에 가서 상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만 이런 뜻이 아니라 둘 다 청구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둘 다 청구하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가령 부당이득을 받았죠. 오늘 사안에서 얼마 받았죠? 800 받았잖아. 800 받았으면 손해배상은 얼마만큼만 받을 수 있겠다. 800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800만큼은 배상받은 거니까 갑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만 받을 수 있겠죠? 남은 200만큼만 반환할 수 있겠죠. 지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이 지금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갑이 을한테 741조에 따라 얼마를 받았다고요? 800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손해가 800만큼 배상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때 갑이 추가로 또 750조로 공격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미 800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중복적으로 배상은 못 받는다. 1,8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다. 최대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있다. 갑이 을에게 750조에 따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한다면 1,000만 원 받고 끝. 만약에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행사한다면 800 받고 끝. 만약에 갑이 둘 다 청구한다. 741조, 750조 권리의 경합 둘 다 청구한다라면 최대치 얼마까지 받는다? 1,0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얼마만큼 인용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둘 다 청구하는 거죠. 이거를 권리의 경합,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가 벌써부터 되면 제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있는가벼. 이 정도로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왜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배웠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배웠는데 왜 선생님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 얘기하시나요? 그러게요. 그러면 채불과 불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2번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2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에 따르는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전에 12페이지 각주에서 390조 이는 유효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유효한 채무 이러면은 아직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유효한 계약. 대표적으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약속한 날짜에 안 돌려준다. 요때 문제되는 손해배상이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근데 오늘 갑과 을 사이는 무슨 계약이 있죠? 아무런 계약이 없잖아요. 을이 갑의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거니까 이때는 이 갑과 을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다 라는 의미의 채무 불이행은 문제가 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문제가 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효한 계약 관계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전제하지 않는다. 계약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는 일반 책임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의 계약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더라. 근데 방금 전에 봤던 그 무단 신축 사안의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뭐 그 정도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4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비교가 되겠네요. 4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비교인데 선생님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체불과 불법행위 책임. 아니요. 실제로는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가지. 체불과 불책이고요.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넘어서 이제 담보 책임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경합 문제 내용을 보니까 체불과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 요건과 효과가 따로 규정된 서로 독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하나만 주장할 수도 있고 양 청구권을 둘 다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거를 청구권 경합, 권리의 경합이라고 부른다. 경합이라는 것은 둘 다 청구해도 되고 여러 개를 다 청구해도 되고 여러 개 청구권 중에 한 개만 또는 뭐 그 중에서 몇 개만 청구할 수도 있는 거를 청구권 경합, 권리의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상황 구조 있죠.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는 갑과 을 사이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예인,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한 달 뒤에 이자 붙여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걸요. 자 볼까요? 오늘 사안에서 을이 한 달 뒤에 이자 붙여서 갚기로 했는데 갑한테 돈을 안 갚아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때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390조.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이젠 기억하셔야 되는데 390조의 요건 몇 가지? 3가지. 첫째, 고의 또는 과실로. 둘째,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해야 되죠. 돈을 안 갚아야 되죠. 그로 인해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되잖아. 그 요건을 다 갖췄네. 두 번째, 750조에 따른 요건도 갖췄는지 볼까요? 750조 그 12페이지 각주 3번에 보니까 첫째, 고의 과실로. 둘째, 위법행위여야 되죠.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이거는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했다? 위법행위죠. 따라서 오늘 을은 갑에게 위법행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요때는 390조도 성립되고 750조도 성립되면은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청구권 중에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 둘 다 청구해도 되고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요건을 둘 다 충족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경합의 문제인데 오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유효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거고 750조는 계약 관계가 이렇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물론 각각의 요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요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담보 책임 한번 살펴보죠. 담보 책임이 조금 어려운 책임이긴 합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매의 경우에 지금 교재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있게 되는 재산적 손실은 매도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메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이슬유 대가상자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각주 10번. 각주 10번에 보니까 유상계약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죠? 유상계약의 개념. 각주 10번에 이슬유 대가상자. 유상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의 대가적 의의를 갖는 출연, 재산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바보가 아닌가? 왜 자기가 재산적 출연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렇죠? 재산적 출연 하는 대신에 뭔가 대가를 받는다니까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어떤 대가적 출연을 하죠? 매매 대금을 자기 돈 지급하는 재산적 출연을 하면서 동시에 재산권을 이전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매매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99% 유상계약입니다. 그런데 1% 정도가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무상계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증여, 공짜로 재산권 이전받는 증여 또는 사용대차. 이 사용대차가 몇 번 기출된 계약인데 임대차 계약과 구별이 되죠.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잖아. 월차임 지급하지만은 사용대차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거를 사용대차라고 부르네요. 이걸 무상계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벤츠 한 대 샀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을이 제가 이 벤츠 회사에서 판매 대리점에서 이 1억짜리 벤츠를 한 대 샀는데 오늘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적 출연이 있었죠? 1억 원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재산적 출연이 있었는데 왜 1억 원이나 주고 샀을까요? 당연히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서 1억 원을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벤츠는 누가 한 달 썼던 중고 벤츠였고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 가치가 8천 정도밖에 안 돼. 실제 가치가. 그럼 을에게는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벤츠는 8천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데 매매 대금은 1억 원을 줬으니까 2천만 원만큼은 손해 아니겠어요? 유상계약인데 내가 대가적인 지출 1억 원짜리라고 믿고 지출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가치가 8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2천만 원 손해 어떻게 배상받아야 될까요? 손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해보죠. 뭐 첫째,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유효한 계약관계가 전제돼 있죠. 1억짜리 매매계약. 근데 첫째, 고의과실로. 둘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 안 했잖아. 새 벤츠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을한테 2천만 원의 손해가 있으니까 390조 물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의과실로. 그 다음에 완전히 1억짜리 하자 없는 벤츠를 넘겨줘야 되는데 하자 있는 벤츠를 넘겨줬으니까 위법행위죠. 그로 인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또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자, 담보 책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재로 담보 책임 매매 계약 등과 같은 유상 계약의 경우에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두 번째 줄이네요.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의 흠이 있거나 이걸 권리의 하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때 제가 방금 든 예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흠을 메워야 등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그 흠의 모습에 따라 매도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러한 담보 책임의 특징은 유상계약에 따른 등가 관계, 내 재산적 지출을 1억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가되는 재화가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마련한 법률이 인정한 법정 책임으로서 가장 큰 특징이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뭐를 묻지 않아? 고의 과실을 묻지 않아.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대원칙, 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상계약의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게 공평에 맞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안에서 의뢰, 갑에 대한 구제 수단이 3가지가 있더라. 체불, 불책, 담보책임.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법과 뭐 특별법의 관계다. 유상계약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담보책임만 적용이 돼야 되고 390조나 750조는 적용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법규의 경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다른 책임과의 관계를 법규 경합으로 보는지 아니면 권리의 경합으로 보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줄, 양갈로 2번에 세 번째 줄 통설과 판례는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요건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양 책임의 경합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청구권 경합으로서 둘 다 청구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도 되는 거지 법규 경합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민법 총칙에 유상계약 하면서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뒤쪽에서 쟁점화돼서 나오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손해배상 청구권의 우리 민법상 마지막 손해배상 청구권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무슨 손해배상 청구권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시적 불능 이런 처음 보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각 사이에서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제 생일인 1월 20일 날 체결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1월 20일 날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하루 전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화재가 나가지고 이 X 건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걸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일제시대 용어이지만 불능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약 체결하기 하루 전에 실현 불가능하게 됐죠. 이거를 법률행위 전에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1월 19일 날 매매 목적물 없어 이 세상에. 근데 1월 20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이 계약은 무효야. 그런데 매수인은 그거 사겠다고 매매 계약서에 사인했어.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기는 오늘 이 부동산 적정한 가격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믿은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이 계약이 원시적 불가능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읽어보시고 그 뒤의 내용은 읽지 않습니다. 읽어봤자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정리합니다. 자, 민법이 뭐라 그랬죠? 민법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인데 이러한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원인이 되는 거는 공법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사법상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저거들이 알아서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사적 자체의 원칙이요.
근데 이러한 사법상 권리는 아주 다양하지만 주로 재산권이 문제가 되고 그 재산권에서는 양대 재산권, 바로 채권과 물권이 문제가 되겠다. 근데 결국 법적 분쟁은 갑이 을한테 뭐라고 채권이나 물권을 행사하는 청구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청구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청구권에는 종류가 두 가지 청구권이 있더라.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채청 이렇게 할게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권에서 발생한 청구권으로서 물청. 근데 물권적 청구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에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상 이행 청구권, 계약상 이행 청구권.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됐으면 매도인은 어떠한 이행 청구권이 있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거꾸로 매도인은요,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거는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에서 발생한 청구권이죠.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는 기본적으로 741조에 조문이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대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담보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민총 사례 문제가 나온다라면 100% 갑이 을한테 뭘 청구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민법상 문제되는 청구권은 결국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또 하나는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인데 좀 복잡한 게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 요 3대 청구권 다 합해서 4대 청구권이죠. 4대 청구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의 틀을 잡아 나가시면은 민법이 첫 숟가락이 힘들어. 막 이렇게 내용이 저게 뭔 말인가 싶은데 민총은 그 무엇을 상상하든 양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선택 과목으로 민총이 있는 친구들의 과목의 직렬의 90% 이상이 다 민총을 선택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선생을 잘 만나야 돼. 네. 그래서 윤동환, 임준기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최소의 비용 투자,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입문 강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어서 기본 강의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